이 건설 공사라는 것이 우리나라 가장 기간 산업으로 상당히 많이 정착이 돼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네. 계약 금액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계약 금액을 어떻게 표시할 그 부분에 겁니까? 대해서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경부동산 사업단 김윤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강호 세무사님과 그 도급계약서 상의 세법상 문구들과 그 검토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적 접근도 있겠지만 세법적 접근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법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이 많아서 좀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마련을 했는데요.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세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 없게 하려면 미리부터 계약서 쓸 때부터 세법상 주의사항을 짚어보고 그리고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취지이셨잖아요. 그러면 그 세법상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세무사님이 한번 이번 시간에 검토를 좀 해주시죠. 이 도급계약 자체는 나중에 건설 분쟁에서 상당히 중요한 입증서류, 처분문서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도급계약서는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문제 또 환급을 받는다든지 이랬을 때 국세청에서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표시가 됐는지. 그럼 오늘 진짜로 부가가치세 얘기겠네요. 그 부가가치세 제대로 표시가 됐는데 또 세금계산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세금계산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탈세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을 수가 없어요. 상당히 부가가치세를 못 돌려받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검토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게 도급계약은 단위도 큰데 금액도 큰데 부가세 10%를 못 돌려받으면 이건 수익률이 엄청난 마이너스인데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거의 실질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나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뭐 세무사를 뭐 20년 이상 했지만은 이 건설 공사라는 것이 우리나라 가장 기간 산업으로 상당히 많이 정착이 돼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계약 금액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계약 금액을 어떻게 표시할 그 부분에 겁니까? 대해서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물 중에서 이 국민주택 규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평방미터 이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뭐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은 1층에는 1, 2층에는 뭐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오피스텔, 그리고 그 이상층에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게 되죠. 주로 많이 지으시죠,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근린생활시설은 부가세 과세가 되고, 그리고 주택은 면세가 됐을 때 총 도급 금액이 만약에 10억 원이다. 그러면 그 10억 원 중에 상가에 투입된 공사비는 부가세 과세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주택에 투입된 공사비는 부가가세 면제가 되겠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계약서에 어떻게 그거를 구분할 것인가? 근데 보통 발주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는 생각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시공사에서 정해주는 룰대로 가는데, 이제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계약서에 이 부분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도급 금액, 계약 금액에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명시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법을 자세하게 알기 전에는 발주하시는 분들이 그것까지 명시됐나 안 됐나까지는 모르실 것 같아요. 발주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10%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엄청 큰 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네. 진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가 만약에 명시가 안 돼 있다. 네.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건축주한테, 시공사한테 줄 필요가 없거든요. 네. 예,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으면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포함된 걸로 네, 본다. 네, 그러면 네. 도급 계약을 100억에 했는데 네. 명시가 없으면 네. 예, 별도가 아니니까 그렇죠. 100억에 100억에 부가세가 포함된 거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부분에서. 근데 대부분 상가주택 지으면 말씀하신 네. 것처럼 1층은 상가, 2층은 다가구 주택이나 네. 이런 위로는 주택을 지으시는데 보통의 경우는 다가구를 지으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산정을 어떻게 해요? 비율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 실무에서는 네. 그 건축 개요를 보면은 1층 면적, 네. 2층 면적 이렇게 쭉 나오죠. 네. 나오면은 뭐 상가 면적이 얼마고 네. 주택 면적이 얼마인지 그 면적으로 안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합리적이는 않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래도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도급금 계약 금액이 10억 원인데 네.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30%, 네. 도시형 생활주택이 70%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근린생활시설은 부가세 과세가 되죠. 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것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신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면세입니다. 네. 그럼 과면세 비율이 30대 70%죠. 이랬을 때 계약 금액이 10억이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3억은 과세를 과세. 하고. 예. 그리고 7억은 면세죠. 그러면 3억에 부가세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부가세 10%. 별도 10%. 그럼 얼마죠? 3억 3천. 3천만 원이 네. 부가가치세가 부가세. 되는 거죠. 네네. 부가세 별도니까. 네. 그러면 도급계약서에 보면 표제부 5호에 보면은 네. 계약금액 가로에 부가가치세 얼마 네.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표시하면 됩니다. 아. 이거에 따라서 3억에 대해서만 세무연수를 네.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3천만 원은 당연히 이 상가 자체를 과세 사업의 네. 분양이라든지 임대 사업에 사용하면은 환급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총 금액은 네. 10억 3천만 원 그렇죠. 되겠네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부가세가 포함됐을 때 네.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은 네. 부가세가 포함됐을 때가 조금 어려워요, 더. 부가세가 예. 포함된 그래서 부가세가 포함됐을 때는 10억 총 금액은 10억이잖아요. 네. 10억인데 그럼 부가세를 얼마로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것은 거기 산식에 나와 있다시피 네. 10억에다가 과세분 30% 과세. 그리고 가면세 100% 플러스 부가가치를 더해서 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네.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그럼 2억 9천인데 네. 2억 9천에 10%면은 2,900 부가세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네. 표시하고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그 과세분 면세분 합치면 10억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은 정확합니다. 그럼 먼저 과세분을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이 산식에 의해서. 네, 네. 그 건축주 입장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이렇게까지, 보니까 네. 예, 나중에 그 자기가 부가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불이익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야. 네. 그런데요, 네. 이제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보면 건축주께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을 신축을 하시는데 네, 네. 시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달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보통 도급계약서를 보면은 네, 전부 다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에요. 국민주택 이하. 네. 그러면은 당연히 시공사에다 부가세 줄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근데 그걸 요청을 하시는 예. 케이스가 있는 거죠. 요청하는 케이스도 있고 이 건축주 시공사 입장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네, 부가세 별도로 해가지고 수행해서 계속 끊어요. 네, 끊고서 나중에 보니까 아 이건 부가세 과세상이 아니네, 국민주택이네 네. 해가지고 또 부가세를 돌려주면서 서로 분쟁이 생기거든요. 네.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잘 돌려줄 예, 수도 있겠지만 많이 또 그 있습니다. 당시에 자금이 없어서 못 돌려주는 네. 경우는 또 분쟁 사례가 될 수도 그렇죠. 있고. 예. 그리고 또 추가 공사를 요구하죠. 예, 그런 네. 빌미를 삼아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매입 부가세라는 게 있어요. 매입 부가세.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데 네. 부가세를 달라고 해요. 네. 시공사 입장에서는 네. 여기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부가가치세는 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 소비세잖아요. 네. 시공사나 건축주는 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거래 징수해서 받아서? 납부하는 역할밖에 네. 안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매입 부가세라는 게 있어요. 시공사, 수급인하고 하수급인, 이게 수급인이 종합건설회사하고 전문건설회사거든요. 네. 전문건설회사가 이제 발주자와 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네. 근데 이 건축주 입장에서 전부 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예요. 네. 이하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하도급을 준 것도 부가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 자재를 구입해 오죠. 아, 그때는 그 부가세 경우에는 발생하잖아요. 부가세가 10% 발생합니다. 네. 왜냐? 그것은 국민주택 건설 영역이 아니고 네. 이것은 도소매업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화의 공급이에요. 재화의 공급이니까 예, 부가세가 과세가 붙어서 돼요. 오는데. 과세가 네. 되는데 수급인 입장에서는 하수급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 받을 없습니다. 수가 없다라면 그러니까 문제가 되겠는데요. 수급인 예. 입장에서 10%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발주자한테 부가세를 손해먹은 만큼 보존해달라. 보전을 해달라. 예, 보존해달라. 어떤 분들은 도급계약서에 매입 부가세 별도 매입 이런 부가세 식으로 별도.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 수급인이 생계한도를 발행할 수가 없거든요. 네. 면세니까 네. 부가세 거래 징수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매입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전가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부가가치세로서.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다만 이 문제는 이제 수급인과 하수급인 입장과 그리고 건축주와 합의하에 내가 매입 부가세를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네. 10%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네. 그걸 보존해달라. 아, 그러면 설명을 하고 그거에 그렇죠. 대한 양해가 있어서 예, 합의를 설명을 해야 하고 되네요. 합의해서 네. 도급 금액을 정할 때 네. 거기에 매입 부가세를 얼마다, 뭐 5%다 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도급 금액을 더 올려가지고 네.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이 매입 부가세를 별도로 발주자한테 전가시킬 수는 없다. 예, 전가분가 환급을 이렇게. 받을 수가 없고 네. 대신 합의하에 매입 부가세를 포함해서 도급 금액을 산정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수급인께서도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다른 얘기인 건데요. 네.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네. 설계 용역서를 그렇죠. 어딘가에 건축사님한테 발주를 하잖아요. 네. 근데 건축사님, 나는 국민주택 규모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 네. 발주를 했는데 이 논지로 하게 되면 지금 세금계산서 환급, 이렇게 부가세 환급이 안 되는 건데 건축사께서 네. 부가세를 별도로 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전가시키는 경우는 그러면 네.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국민주택 설계 용역도 부가세 과세가 면세가 되는 거예요. 국민주택 설계 용역도. 국민주택 설계 용역도 또 면세가 부가세 되는 면제입니다. 거예요? 네. 다만 감리 용역은 과세가 됩니다. 감리는 과세고 이거를 건축사님들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조금 더 현명하게 건축주님이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도급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뭐 인지세라는 것들도 네. 예, 들어가게 된다, 부수적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네. 하는데 어느 정도나 많이 되나요? 이제 도급계약서에 의외로 인지를 첨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 지금 인지를. 네, 대부분은 뭐 예, 그래서 등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도급문서나 인지세냐. 뭐 우입문서. 근데 우리 네. 매매 계약할 때는 매매 반드시 인지 첨부하잖아요. 네. 이게 등기를 하다 보니까. 등기를 하니까. 예. 그런데 도급계약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요새는 전자문서로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반드시 이제 첨부를 해야 될 텐데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인지세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거든요. 네. 따라서 이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고 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나중에 불이익이 상당히 커요. 그러면 불이익이. 이거는 누가 납부하는 거예요? 인지세는 이제 그 문서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자, 작성하는 당사자가 납부하게 되는데 그 도급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 되면은 35만 원이거든요. 35만 원. 뭐 얼마 안 네. 되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네. 이 가산세가
3배입니다, 3배. 이게 있는지 모르고 납부를 안 했을 때 가산세가 3배인데 그러면 1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100만 원이 넘죠. 금액이 상당히 커지는데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년치 계약서가 인지가 전부 안 됐다. 그러면 그것도 수천만 원이 인시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 도급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나 세금 부분에서는 간과해서 넘어가는 세밀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하나라도 놓치면 특히 아주 작은 인지세까지도 이렇게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보통 도급계약서 쓴다라고 하면 주변에 건축사님들 이제 아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검토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세무사님하고도 계약서를 검토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고 도급계약서의 계약서 부분이 세법적으로도 검토할 사항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기대가 됩니다. 더 세밀한 말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매경부동산 사업단 세무분과 자문위원이신 이강호 세무사님하고 도급계약서 작성 시에 세법 관련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들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